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인문학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2022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한림과학원에서는 제5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이민철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철 선생님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키위를 개발하시고 그 키위를 바탕으로 텍스트 처리 과정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민철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형태소 분석기 키위를 활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이민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쓸 만큼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해도 피드백 받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했어요. 원래는 이제 직접 다 같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론을 쭉쭉 나열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한번 다 같이 코드를 돌려보면서 샘플 텍스트를 분석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환경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들 접속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통일된 환경에서 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실제로 제가 그냥 이번에 좀 샘플로 분석을 한 사례를 좀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코드들을 사용했고 이런 걸 이제 이런 건 다 공유해서 이제 온라인에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먼저 앞부분에는 이론 쪽으로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과 한국어에 특히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서의 형태소 분석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다뤄보면서 아마 텍스트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런 코드들을 공유하는 게 오늘 특강의 주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지금 소속돼 있는 이민철이고요. 저 원래는 이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순수 문과의 출신이었다가 이제 문헌정보학 석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 TSMM이라고 하는 텍스트 마이닝 연구실이죠.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배우게 돼서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텍스트 처리 기술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파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카카오에 운 좋게 입사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주로 그 자연어 처리, 즉 텍스트를 처리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자연어라고 말하면 이제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쓰는 기계어에 반대되는 느낌이 자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어, 즉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그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히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특히 저희 팀에서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AI 비서죠. 그래서 챗봇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봇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어떻게 답변을 내야 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연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하는 업무랑은 좀 별개로 이제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키위라고 오늘 마침 소개해드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토마토파이라고 이제 파이썬용 토픽 모델링 도구를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아직 부족한 패키지긴 하지만 키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분석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분석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일단 비정형 데이터의 규모가 이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정형 데이터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형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저희 회원 가입할 때 어떤 사이트 회원 가입하게 되면 막 양식을 입력하잖아요. 아이디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성별 선택하고 뭐 이제 그 뭐냐 생년월일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별로 딱딱 구분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표로 해서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회원의 성별은 뭐, 어떤 회원의 주소는 뭐, 어떤 회원의 아이디는 무엇, 뭐 전화번호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표로 이제 그냥 이렇게 2차원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로 처리하기 편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형 데이터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처럼 특정한 양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흔히 쓰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딱 폼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의 데이터가 급증하게 되면서 비정형 데이터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 보면은 거의 이제 80% 가까이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점점 비정형 데이터 규모가 커져서 앞으로는 아마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중 많은 양이 이제 텍스트 데이터고요. 혹은 텍스트로 변환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로 요즘엔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영상물이나 음성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유튜브의 영상에 나오는 그런 채팅이 아니라 그 뭐죠? 자막에 들어가 있는 것도 텍스트로 변환이 가능할 거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에 있는 텍스트들을 또 추출해서 텍스트화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형 데이터들 중 많은 부분이 텍스트로 변환이 가능하고 또한 텍스트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인류의 지식이나 생각 같은 게 다 언어라는 형태로 이제 그동안 표현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죠. 애초에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이유 자체가 그 휘발적으로 날아가는 언어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문자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인류의 이제 그간 쌓아온 지식이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분석을 많은 이제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시도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 중에 많은 부분이 텍스트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지식이나 생각 같은 것들,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 이런 지식들을 이제 그런 전산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구조가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비정형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특징이 길이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는 이제 딱 가로 세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가로 세로의 그 딱 픽셀이라는 형태로 표현하죠. 가로가 몇 픽셀, 세로가 몇 픽셀 돼 있어서 거기에 딱 그렇게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지만 텍스트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시 문장을 한 3개를 드러났는데 뭐 철수는 점심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이것저것 더 살을 더 붙여서 영희의 친구인 철수는 점심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영희의 친구인 철수는 희영이가 사주는 점심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무한한 형태의 텍스트가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텍스트를 이루는 그 기본 요소인 어휘 자체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휘는 각각은 다 유한한 형태의 음소 혹은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합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특히 새로운 어휘가 추가되는 건 신조어나 매러어 등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휘가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휘 자체도 무한한 형태로 늘어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례들은 이제 실제로 그 텍스트가 나타나는 의미와 그다음에 그 형태의 표현형이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동일한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번 특강이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표현을 좋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데 한 가지 형태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좋다는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돌려서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도 한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거꾸로 동일한 형태의 표현인데 그 자체가 의미를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혹은 동일한 아예 그냥 뭐 잘했다라는 표현 자체라는 텍스트 하나도 맥락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되게 잘했다, 진짜 잘했다,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되게 반대로 비꼬는 의미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특징도 있고요. 아예 문장 구조 자체가 모호해서 읽는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특성이 표현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조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자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학에서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불과 뿔과 풀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하나씩만 바뀌었는데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에서는 이런 특징이 없거든요. 이미지에서는 예를 들어 밝기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특징이 바뀌진 않죠. 음성 데이터도 소리를 약간 줄인다고 해서 그 음성 데이터가 나타내는 본질이 바뀌진 않는데 텍스트에선 유난히 특이하게 어떤 일부를 조금씩만 바꾼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 확확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래서 비선정적인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세 가지 사례에서처럼 이제 표현과 의미가 1대1로 매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당연히 절차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 수집,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집할 데이터가 있어야 텍스트를 분석을 할 테니까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말뭉치를 구축한다고 표현도 하기도 해요. 말뭉치라고 하면 이제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 자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 걸 말뭉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뭉치를 구축한다. 뭐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다 거의 그냥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라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 데이터의 특징이 굉장히 좀 일반 다른 데이터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전처리를 잘 해줘야 이후에 있을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의 두 번째, 전처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처리된 결과를 갖고선 텍스트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면은 성공한 거고요. 안 됐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반복을 해야겠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고요. 크게 전처리들의 되게 다양한 이제 절차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한 5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큰화, 형태소 분석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규화, 데이터 정제, 불용어 제거, 문장 분리 이런 게 있는데 이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5가지가 전부가 아니고 텍스트 데이터도 그 텍스트의 종류나 도메인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5가지가 전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텍스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처리 기법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전처리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데 일단 주로 오른쪽에 5가지가 대체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서 다듬어야 되는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이걸 많은 부분을 전산화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제 절차가 완벽하게 100%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되는 게 있네 이런 게 있으면 다 이걸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약간 노가다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석 기법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전처리 과정에서 그 전처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토큰화, 형태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토큰화의 중요성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그 구조가 가변적이고 길이가 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 자체로 통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기본적인 단위로 쪼개서 그런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의 기본 단위로 쪼개주는 거죠. 그걸 이제 토큰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쪼개진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흔히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토큰화를 많이 해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토큰화할 건가를 한번 다양한 단위로 쪼개 본 건데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추럴과 랭귀지와 프로세싱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공백으로 쪼개는 것도 부족할 것 같다. 더 쪼개보자 이렇게 해서 내추럴에서 어떻게 네이처 부분과 그다음에 뒤에 AL 어미 부분을 잘라내고요. 또 랭귀지를 이렇게 두고 프로세싱에서도 프로세스와 ing를 또 잘라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것 좀 부족한 것 같다면 더 쪼개서 아예 글자 단위로 쪼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단위로 쪼개든 간에 일단 컴퓨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쪼개서 처리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다만 근데 어떻게 쪼갤지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적합한 단위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좋은 토큰의 단위는 하나의 의미는 단일한 토큰으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의미와 토큰의 형태가 1대1로 매핑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분석 결과가 토큰 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걸 알파벳 단위로 다 잘라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전체 텍스트에서 n이 등장하는 빈도에 대해서 빈도를 조사하면 저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죠. 근데 n 말고 내추럴이라는 그 단어가 기본 토큰이 되면 내추럴의 빈도를 조사하게 되면 내추럴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의미가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토큰으로 쪼개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연구자들의 견해이고 그러면 이제 언어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죠. 의미를 가지는 작은 단위, 그 일반적으로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 쪽으로 쪼개는 게 좋겠다는 게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영어 쪽에서는 굳이 형태소로 쪼개지 않아도 대체로 띄어쓰기 단위로 그냥 구분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제 많이 입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영어 자체가 워낙 단어 자체가 크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만 쪼개고 복수형 같은 경우에 이제 끝에 그냥 s나 es만 떼어주면 되는 거고요. 동사에서는 뭐 ing 정도나 떼어주면 되는 거고 이 정도만 이제 처리만 해줘도 단어가 그냥 거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와서 굳이 형태소 분석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영어에선 어, 공백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자르자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한국어는 근데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아까 영어 설명드린 게 바로 위에 예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더 독, set on the mat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잘라도 그냥 각각의 단어들이 그냥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냥 단어 딱 유일한 조각이 딱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강아지가 매트 위에 앉았다를 그냥 공백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은 강아지가 매트 위에 앉았다 이렇게 세 단위가 하나, 둘, 셋, 넷, 네 단위죠. 네 단위가 될 텐데 보면 이제 이게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똑같이 강아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도 이제 강아지가 이제 다른 조건에 등장했을 때는 강아지를이라는 표현도 등장할 거고 강아지에게 강아지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할 텐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동일한 강아지라는 표현으로 일관적으로 등장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동일한 형태로. 이게 한국어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채워내는 조사가 붙고 특히 용언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돼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앉다라는 표현도 앉았다뿐만 아니라 앉았습니다, 앉을 거야, 앉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문제는 띄어쓰기 자체가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띄어쓰기가 이제 국립국어에서 딱 이제 정해놓은 원칙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걸 지켜서 텍스트를 작성을 하진 않죠. 그냥 대체로 이 정도에서 띄어쓰면 될 것 같은데 해서 띄어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적인 거지 엄격하게 지켜서 맞춰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백 기준으로 자르게 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띄어쓰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 단어가 잘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다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백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사가 다 달라붙어 있고 용언 같은 경우는 형태가 다 바뀌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를 단일한 토큰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어는 좀 특이하다. 영어에 쓰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형태소, 그러니까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제일 작은 단위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형태소 분석기를 한국어에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의 경우에는 이제 강승식 선생님이 이제 정의한 거는 이제 단어, 즉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절이죠.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들을 인식하고 불규칙 활용이나 축약,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경우에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형태소 분석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형태소는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최소의 언어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분석에서 토큰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적합한 단위라고 저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서 다루는 형태소라는 개념이 언어학에서 다루는 형태소와 엄밀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언어학에서는 형태소를 되게 잘게 쪼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명사나 고유명사 같은 경우들도 그걸 다 나눠서 어떻게 그걸 구성되고 있는지 뭐 이제 접두사와 전미사까지 나누고요. 명사도 되게 잘게 쪼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냥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가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안 쪼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고유명사에 붙여서 쓰는 경우도 많고 복합명사 같은 경우도 쪼개면은 또 그 의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쪼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소 분석에서 그냥 임의로 형태소는 아니지만 붙여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형태소가 약간의 좀 개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좀 의미는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의 사례가 이제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철수가 책을 읽었다 이런 문장에서 형태소 분석을 하면 철수 그리고 그리고 책을 읽었다 그리고 마침표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NNG 뭐 JKS 이런 거는 형태소 품사 태그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N은 이제 체언의 계통을 말하고요. J는 조사 그리고 V는 용언 계통, E는 어미 그리고 S는 이제 특수 문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세종 품사 태그를 참조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밑에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개의 이름이 뭔지 물었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사례가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물다라는 표현, 묻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뼈다귀를 물고 있는 에서는 실제로 물다라는 동사가 이제 활용이 돼서 물고가 된 건데 이름이 뭔지 물었다는 사실 묻다라는 동사가 활용이 돼서 물었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할 때 원래 이제 원형이 뭐였는지, 즉 물고에서의 원형은 물다가 맞고 물었다의 원형에서는 묻다가 맞다는 걸 기계가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조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굳이 필요 없다는 또 주장들도 있긴 합니다. 2016년 이후로 되게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요. BP나 워드피스 같이 이제 좀 언어 지식이 없이 동작하는 토큰 알고리즘들이 발명이 됐어요. 구글에서 개발한 건데 이제 구글에서 자동 번역기를 되게 잘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이걸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그냥 같이 자주 등장하는 글자들을 그냥 묶는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얘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 등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굉장히 잘 되었다. 이게 이제 2012년부터 쭉 연구가 돼서 2016년에 구글에서는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형태소 분석기랑 이런 거 안 쓰고 워드피스 써가지고 그냥 비슷한 글자들끼리 묶어서 알아서 번역을 해볼게 해서 나온 게 구글 번역기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했는데 되게 잘 되더라. 우리도 굳이 형태소 분석기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전에서는 이제 많이 안 쓰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020년까지는 거의 안 쓰는 식으로 굳이 구글에서도 안 쓰는데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 써봤자 뭔 차이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많이 됐는데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엄밀하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기 없이 하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좀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최근에 2020년과 2022년에 박과 김 이게 한국인들이 연구한 논문이죠. 뒤에 이제 참고 문헌에 따로 이제 표기하는데요. 이런 논문을 보시면은 형태소 분석이 있으면은 없어도 잘 되는 게 맞는데 있으면 더 잘 되더라라고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쓰면 더 잘할 수 있다. 한국어의 특성을 맞춰서 가는 게 그래도 맞을 것 같다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에서 하나 발췌해 온 건데요. 그래서 아까 봤던 2020년에 그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점수들이 이제 어떤 한국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국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제에서 컴퓨터가 얼마나 잘 성능을 내었느냐의 차이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모핌 어웨어 서브워드가 이제 형태소 분석을 반영한 거가 되겠고요. 서브워드가 그냥 형태소 분석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거가 되겠고 모핌은 형태소 자체가 그냥 입력 단위가 되고요. 실러블은 음절 단위, CV는 이제 아예 자음과 모음까지 쪼갠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모핌 어웨어 서브워드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서브워드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인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모핌을 좀 고려해서 서브워드로 쪼개는 게 훨씬 더 좋다. 단순히 모핌만 써도 거의 그냥 서브워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막 쪼개는 것보다는 형태소를 기반으로 쪼개는 게 훨씬 낫고 형태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잘게 쪼개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트렌드는 형태소 분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태소 분석기들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하면요. 되게 많아요.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의 특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한국어의 전산 처리를 위해서 다들 이제 뛰어들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소개한 건 지금 오픈소스 형태소 분석기만 소개했지만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즉 기업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갖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네이버, 뭐 이제 다음, 뭐 이런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색을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소 분석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겠죠. 우리가 어떤 형태소 분석기 쓰고 있어 이런 거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안 했지만 아마 그런 회사들도 다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형태소 분석기가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기만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메캅코가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제 메캅은 원래 일본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된 패키지예요. 근데 이제 일본어랑 한국어가 서로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일본어 처리에 있는 거를 좀 거기에 있는 사전만 교체해서 한국어로 넣어도 잘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캅코리안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모란이라고 하는 이제 샤이네어에서 개발된 자바 기반의 분석기도 있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공백이 포함된 여러 어절들이나 복합, 고유명사들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같은 경우에서 일반 형태소 분석기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 뭐 다 이걸 다 쪼개가지고 다 각각의 형태로 분석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라는 걸 인식해서 여기에다가 고유명사 태그를 붙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픈 코리안 텍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트위터에서 사용하던 한국어 분석기였는데요. 요거를 이제 포크에서 오픈소스로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웹 텍스트를 처리하는데 트위터에서 개발했으니까 트위터를 처리하는데 주로 주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트위터 처리에 웹 텍스트를 처리하는데 주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웹 텍스트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웹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타라든지 뭐 특수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잘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처리하는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활용을 막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꼬꼬마, KKMA, 꼬꼬마거든요. 서울대에서 개발한 형태소 분석기고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은 있는데 어감과 어미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방법 네 개는 이제 지도학습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때 미리 이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패턴으로 텍스트가 등장하는지 미리 학습을 한 거예요. 모델을 갖고.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모델 넣어가지고 새로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제 형태소 분석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도학습 방법이고 이거와 정반대되는 비지도학습 방법도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면은 미리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에 맞춰서. 이런 비지도 학습 방법의 형태소 분석기도 최근에 로비치라고 하는 이제 개발자분이 이제 공개한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 SOE-NLP라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얘는 데이터를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가 미리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할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분석할 데이터에 맞춰서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이 있겠죠. 어떤 글자가 되게 자주 등장하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선 얘가 이게 자주 등장하는 글자들이 어떤 새로운 단어일 테니까 이걸 명사 혹은 이걸 뭐 고유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알아서 품사를 추정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내가 분석하려는 그 텍스트 도메인에 맞춰서 얘가 스스로 새로운 단어들을 발견을 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단점이 된다는 거는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도메인 텍스트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으면은 얘가 거기서 단어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석할 분야의 텍스트가 굉장히 대량으로 있고 여기서 스스로 뭔가 기계적으로 처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분석할 텍스트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미리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된 지도 학습 방법에
이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형태소 분석기는 상황에 따라서 분석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 키위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2017년부터 개발해서 현재 14.0, 0.14.0까지 업데이트했고요. 다양한 업데이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목표는 제가 처음에 17년에 개발할 땐 굉장히 형태소 분석기가 공개되어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이제 텍스트 분석을 이제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영어 쪽에서는 많은 기법들을 적용해서 했는데 한국어에 해보려고 하니까 형태소 분석기 쓸만한 게 없어서 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 공부를 하면서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걸 다 오픈으로 공개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자. 이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냥 범용적인 정확도로, 범용적인 속도로 빠르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주 목표였고, 특히나 너무 이게 형태소 분석기가 성능을 높이다 보면 너무 무거워져서 개인 PC에서 돌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는 목표에 안 맞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것도 주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C++, 파이썬, C#, R, 고랭 이런 거 있는데 아마 주로 이제 사용하기 쉬운 건 파이썬이나 R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이후에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파이썬으로 개발된 패키지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코드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썬을 간단하게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공유해 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로고와 링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위에서는 기존의 형태소 분석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형태소 분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이제 시퀀스 태깅이라는 방법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다라는 부분을 형태소 분석을 해야 돼서 먹에 태그를 이제 붙여야 된다 이러면 시퀀스 태깅에서는 점심을 먹 이렇게 앞에 그 컨텍스트라고 하죠. 맥락을 함께 입력을 하고요. 먹에 대해서 이 먹이 VV가 붙어야 되는지 NNG가 붙어야 되는지 VX가 붙어야 되는지 VV는 동사고요. NNG는 명사, VX는 보조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먹에 대해서 이제 찾아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키위에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점심을 먹다 해서 먹을 아예 알려주지 않고요. 점심을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한번 네가 스스로 예측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그러면 점심을 다음에 자주 나오던 게 어떤 게 있는지 기억을 해내겠죠. 그래서 점심을 다음에 먹다가 많이 등장했던 것 같으니까 먹이 나올 확률이 한 58% 되는 것 같고 준비가 나올 확률이 한 31%, 거르다가 나올 확률이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 높은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원래 이 다음에 나올 게 먹이었기 때문에 먹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확률이 높은 걸 고르는 식이 되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탐색 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모델이 되게 무거워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요거를 좀 최적화를 통해서 속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큰 장점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왼쪽과 같이 하는 경우에 이제 이 먹이라는 글자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붙을 수 있는 태그들을 얘네들이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 약간의 오타가 생겨서 먹이 예를 들어서 막으로 잘못 썼다고 해봅시다. 점심을 막에서 막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는 막에 대해서 품사 태그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막이 들어갈 경우에는 막을 대해서 탐색하면은 막이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먹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막은 되게 낮게 나오고 먹은 높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먹이랑 막이 비슷한데 막을 먹으로 잘못 쓴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가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타를 교정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동음이어 같은 경우도 얘가 추가적으로 이제 분류해내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속도는 그래서 뭐 빠르다 이런 거고요. 재밌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호성 해소 정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다 보면 단순히 글자 조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사례들이거든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요.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걸었다는 이제 원래 원형은 걸다가 맞죠. 시동을 걸다 아니니까. 근데 조금만 걸어도는 조금만 걷다잖아요. 이건 디귿 받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형태소 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걸다인지 걷다인지 모델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단순히 시퀀스 태깅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고 랭귀지 모델링처럼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이런 걸 풀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 당연히 듣다가 이게 원형이죠. 그리고 보험을 덥석 들었다. 이건 보험을 들다가 원형이겠죠. 비슷한 사례로 이거는 이제 불규칙 활용은 아니고요. 종이 여기 있는 종이 복사기에 넣어줘. 그리고 여기 있는 종이 시끄럽게 울린다 이런 경우에서 종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건 종 다음에 있는 건 이가 조사가 되겠고요. 종이 복사기에 넣어줘 같은 경우에는 종이 다음에 조사가 생략이 된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맥락을 알지 않으면 형태소 분석기가 종이가 종인지, 그러니까 종의 다음에 조사가 붙은 건지 아니면 종이 다음에 조사가 생략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키위에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코모라이나 메카, 코코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평균이 한 50%안 되거나 50% 간신히 넘어요. 이거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경우에서 거의 찍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키위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가깝죠. 한 80% 후반대까지 이제 정확도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분리 정확도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잘 갖추어진 문어체 텍스트는 당연히 문장 끝마다 마침표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걸 기준으로 자르면 문장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웹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나 구어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두점을 생략하게 되거나 아니면 종결 어미를 되게 특수한 걸 쓰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장의 끝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 끝을 정확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게 키위에서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문장이 끝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침표가 안 나왔네. 그냥 그러면은 마침표가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다 보다 해서 그냥 거기서 자르는 거죠,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문장 분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다른 분석기들보다 문장 분리의 경우에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보단 좀 정확도가 낮죠. 문장 분리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한 70%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40에서 50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성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 문장 분리로 이제 정확하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고요. 사람이 조금 더 손을 봐줘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오타 교정, 아까 앞에서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자주 틀리는 오타에 대해서도 분석 과정에서 자동으로 교정해 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건 이제 웹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 이제 언어 모델상의 그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이것도 근데 무조건 사용하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오타 교정은 자체는 일단 그 텍스트를 임의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생각하기에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한국어나 현대 한국어의 문어나 구어 데이터에 대해서 키위 언어 모델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요 이제 학습된 데이터랑 조금 이제 데이터 분포가 다른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에는 오타를 교정해 주는 것보다 얘가 정타를 틀리게 교정하는 확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가가 이제 분석하기 앞서서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얘는 오타 교정을 써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사전에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타 교정 사례를 한번 이건 좀 들고 와봤습니다. 물로는 씻어봤는데 초음파 세척해도 괜찮나 보네라는 인터넷에 있던 텍스트인데요.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죠. 예. 사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띄어쓰기가 없고 그냥 대를 잘못 썼고요. 괜찮나 보네 찬자에 니은 히읗 받침을 니은 지읒을 잘못 쓰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타가 두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분석기들이 어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아예 분석에 실패하는 경우 한나눔 같은 경우는 분석에 아예 실패하게 되겠고요. 보면 되게 이상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타 교정 모드를 사용한 키위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물로는 씻어 보었는데 초음파 세척 하어도 괜찮나 보네 이런 식으로 오타를 교정해서 맞게 텍스트를 찾아서 넣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소 분석기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타 교정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는 기반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예 맥캅에서는 이제 괜찮나 보네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모르니까 언노운으로 그냥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괜찮을 명사로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웹의 텍스트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키위를 추천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됐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제 텍스트 분석 사례를 실제로 이제 수행한 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다 같이 이제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볼 수 있게 코드를 다 공개해 드렸고요. 데이터셋 자체도 이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AI 허브에서 말뭉치를 막 공개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AI 허브에서 공개한 한국어 SNS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가 이제 연구 목적에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연구가 저희는 여기서부터 텍스트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또 주제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데이터는 그냥 외부에 잘 공개된 여기 말씀드린 한국어 SNS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2명 이상의 화자가 SNS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한 내용을 모아놓은 말뭉치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 정보가 라벨링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연령별로 혹은 성별별로 이제 그 말한 텍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럼 연령별로 혹은 성별별로 데이터 텍스트를 모아서 그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면은 연령별로 혹은 성별별로 어떤 뭐라고 하지 말하는 습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단어의 사용의 차이라든지 그 약간 언어 습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따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아래에 있는 그 GitHub 코드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실 줄 모르는 분들도 설치해보고 약간의 공부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참에 파이썬을 입문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텍스트 전처리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텍스트 전처리는 크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규화 혹은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또다시 형태소 분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소 분석이 말 그대로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 90에서 95% 정확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5%에서 10% 정도는 기계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이 텍스트 전처리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끝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결과에 합당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또 수정해서 다시 전처리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연구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난 정말로 완전 무결하게 완벽한 걸 하겠다면 이제 엄청난 시간을 들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까지 올라가는지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와 관련된 재밌는 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길래 한번 요 공유를 해드리고 갖고 온 사진이고요. 전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전처리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이제 사용자 사전 초기 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태소 분석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범용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도메인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는 약간의 부적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범용적인 모델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범용적인 성능만 내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잘 내려면 거기에 모델을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려고 하면 사용자 사전 같은 경우 약간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용자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이제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모델에 넣을 수는 없어서 그냥 자주 쓰이는 단어만 위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사전,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특히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고 그런 단어들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기에선 사용자 사전, 이용자 사전이라는 걸 제공을 해서 거기에 직접 자기가 분석할 데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등록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위에서도 이런 걸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사전의 초기 세팅은 그 데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형태들을 잘 봐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저가 이거
말씀드린 AI 허브의 한국어 SNS 데이터셋에는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게 다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돼 있죠. 샵 골뱅이 샵 형태로 되게 익명화 처리가 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거기에 그 문서 설명을 보니까 뭐 이름은 이런 식으로, 소속은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보낸 거, 뭐 URL을 보낸 거, 전화번호를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애들이 했다고 거기에 공개가 되어 있었길래 요거 리스트를 쭉 따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이름은 이제 NMP는 이제 고유명사고요. 소속도 고유명사, 뭐 URL,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태그를 부여해줘서 얘네들이 이걸 하나의 그런 단어로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에 초기에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이제 미리 해주지 않으면 이게 다 잘못된 형태로 분석이 될 거기 때문에 이후 분석 결과들이 또 엉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초기에 세팅해 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실제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 세팅이 완료됐으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요. 분석을 수행하고 끝 이게 아니고 이제 분석 결과를 직접 한번 살펴보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해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 뭐였더라? 한 20대 여성이었나요? 10대 여성이었다. 10대 여성 텍스트에서 나온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름아 내일 시간 되냐? 이렇게 보면은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사용자 사전에 이름 이거를 NMP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름아 내일 시간 되냐 해서 내일은 아마 이게 맥락상 내일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쓴 거인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내다라는 동사에 리을이라는 이제 ETM 같은 경우는 그거죠. 형용사 전성어미거든요. 형용사 전성어미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관형형 어미, 관형 어미. 예. 관형형 어미여서 이제 내다라는 동사에 리을이 붙은 활용형이라고 얘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되냐를 내일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분석을 한 걸 여기서 벌써 사례를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이응 시옷 이응 같은 경우는 약간 이모티콘 같은 경우죠. 이런 걸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었고요. 앵 외형 같은 경우도 외염은 이제 원래 외요라는 말을 이렇게 약간 귀엽게 쓴 건데 얘가 외염을 모르니까 그냥 이거 뭐 어떤 염색의 종류인가 해서 외염 이런 식으로 명사로 지금 분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내일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또 MAG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사거든요. 그냥 일반 부사로 또 해석을 얘가 분석을 했네요. 잘 모르니까 적당히 찍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일 이름이 만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겸사겸사 같이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요? 여기는 밑에는 깔끔하게 잘 분석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사례를 몇 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딱 에러 사례가 벌써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다 볼 거면은 사실 형태소 분석기를 기계한테 돌릴 이유가 없죠. 전체를 다 돌려서 이렇게 할 거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낫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거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실 일부만 샘플링해서 일단 처음엔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형태소 분석을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벌써 몇 가지 사례가 발견됐죠. 이런 걸 이제 보완해야겠다 이런 걸 미리 여기서 딱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빨간 펜이 있으면 체크를 하면서 분석 결과들을 보면서 어디에 잘못됐는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화 혹은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형태소 분석 결과를 갖고 텍스트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개념, 동일한 의미는 동일한 토큰으로 나오도록 통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까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일이라는 형태로 합쳐져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바람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정규화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키위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쓴 키위나 소문자로 쓴 키위나 사실 같은 건데 기계가 보기엔 서로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분석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통일해 주는 걸 이런 걸 정규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대소문자 통일. 초성체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런 채팅창에서 많이 보면 그거에 크크크 키읔키읔키읔 이렇게 쓴 게 이제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잘못 분석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분리해서 정규화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쓰이게 되고 유사 표현 통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같은 거는 이제 동일한 단어로 이제 나오도록 복원을 해주는 거. 사전형 복원 같은 경우에는 먹었어에서 이제 먹다 이런 원래 여기서의 동사는 어가는 먹이고 뒤에 이제 사전에는 이게 먹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다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먹 다음에 그냥 VV 태그를 붙이면 이게 동사인 거 알기 때문에 먹다를 안 붙여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먹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먹다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전형 복원은 굳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코드에서는 요거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정제를 해야 됩니다. 형태소 분석 결과 중에서 최종 분석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을 이제 불용어로 취급을 해서 삭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불용어 쓰지 않을 단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쓸 건데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올 필요가 없겠다. 그런 건 이제 불용어로 해서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한데 불용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이제 그 연구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어는 이제 조사나 어미 같은 걸 불용어로 많이 잡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텍스트의 의미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 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나 어미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불용어로 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사용 그 분석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채팅체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미들이 어떤 건지 난 보고 싶어. 그럼 거기서는 오히려 어미가 주 분석 대상이 될 거고 나머지 명사나 동사 같은 게 불용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용어는 어떤 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자가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냥 여기선 단순하게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조사와 어미를 그냥 제거하는 식으로 불용어를 사용했지만 연구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 중에서도 어떤 조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어미를 선택할 것인지도 이제 다 근거가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 중에 또 중요한 정제 작업은 이제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아까 AI 허브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고품질의 정제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람이 또 데이터를 정제하기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보장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고 그게 분석하다 보면은 그 실수가 다른 쪽에 영향 미쳐서 전체 결과에 어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아예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대량의 분석 결과를 사람이 전부 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만 하면은 또 일부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샘플링을 해서 일부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분석을 실제 쓰이는 기법을 전처리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빈도 분석이에요. 자주 등장하는 토큰들을 추출하는 게 빈도 분석인데요. 네, 고빈도 토큰 중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고빈도 토큰을 한번 추출해 보면은 실제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분석 방법 중 하나가 N그램 추출이라고 N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N개의 단어를 하나의 토큰으로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그램, 그러니까 연속으로 등장하는 N개 단어를 묶어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N개의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이게 원래는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잘못 분석돼서 여러 단어로 여러 토큰으로 쪼개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오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아까 분석한 결과를 갖고선 형태소 분석한 결과를 갖고선 이제 빈도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NMP 고유명사 태그를 추출한 경우거든요.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NMP만 딱 뽑은 거예요. NMP를 뽑은 이유는 고유명사는 이제 특히나 새로 등장한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뽑은 거고요. 그래서 분석기들도 이런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단어가 처음 본 단어 이런 게 있으면은 새로 등장한 단어일 테니까 아마 고유명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대로 NMP 태그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MP 태그 혹은 이제 키위가 아니라 다른 분석기 사용하면 NMP가 아니라 그냥 아예 언노운 태그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태그들을 갖고선 그 고빈도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은 쉽게 이제 오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빈도수랑 그 토큰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거든요. 보면 이게 사람 이름인 웅이 아니겠죠? 무슨 웅에서 그 웅이 아니라 아마 응이라는 걸 귀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웅인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NMP 고유명사를 이렇게 분석한 거고요. 웅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아의 키읔 받침이 들어간 거 이건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규화 초성체 정규화가 적용이 안 돼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요. 오케이를 줄여서 오키라고 썼는데 이것도 그냥 NMP로 얘가 모르니까 이렇게 분석을 했죠. 좋아, 맞아 이런 경우에는 원래 좋다의 히읗 받침을 여기서 빼낸 거고 맞아도 아를 이제 이렇게 이어서 쓴 건 연철을 한 건데 이런 경우도 이제 모르니까 NMP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확한 이제 분석 결과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자 사전에서 이런 경우 이제 아크 같은 경우에는 얘가 키역 받침이 있는 경우엔 그 키위에서는 이제 그 초성체 정규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사라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키는 이제 오케이랑 동일한 표현이라고 사용자 사전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아나 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원래 좋다, 히읗 받침에 히읗이 떨어진 거고 마자도 마자 그 지읒 받침이 있는 거를 이렇게 잘못 쓴 거란 걸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넣는지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엔그램 추출을 통한 오류 확인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엔그램 여기서는 이제 바이그램을 사용했어요. 바이그램은 이제 두 개의 토큰이 연속해서 등장한 경우 특히 자주 등장한 케이스를 묶는 건데요. 이거를 판별하는데 이제 정교화된 상호 정보량이라는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NPMI, Normalized Point Wide Mutual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NPMI는 토큰이 항상 같이 등장할 경우에는 1이 되고 항상 따로 등장할 때는 -1 그리고 서로 그냥 등장한 게 서로 관계가 없을 경우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깝다는 거는 이 둘은 항상 자주 등장하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저는 이제 막 10대 20대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10대 20대 텍스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크크크 아마 웃는 것 같은데 그냥 키읔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일본어 가타카나인 것 같아요. 이거 한자인 것 같고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다 쪼개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한자 그리고 특수문자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서 그냥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진 경우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따로 처리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도. 근데 일단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다 지워버리는 식으로 이제 패턴을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것도 다 이제 정규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건 다 키읔으로 통일해서 그냥 크크크라는 표현을 합쳐서 해주면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박. 대박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유행어인데 이제 얘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와 박을 쪼개서 접두사 대에 그냥 일반 명사 박이 붙은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대박이라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보는 게 명사? 부사? 아무튼 그런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시스템 기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건 또 신기한 글자가 또 있어요. 이런 걸 쓴 경우도 있고 미세먼지, 실업급여, 자가격리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 2020년대 들어서 많이 등장한 단어들인데 거기에 이제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것도 붙여서 하나의 사전에 등록해 주면은 하나의 저기 단어로 분석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빨갛게 처리를 했고요. 닭가슴살도 있네요. 이것도 많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엽떡이 있는데 이게 엽기 떡볶이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 이름, 떡볶이 프랜차이즈 이름인데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떡도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엽떡을 붙여서 이제 고유명사로 이렇게 따로 태깅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군양 이게 그냥을 쓴 건데 이제 잘 모르니까 구냥에서 이제 아홉 냥을 얘가 쓴 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NR은 이제 숫자거든요. 숫자와 그다음에 양 의존명사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군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의 또 이제 다른 형태 이 형태라고 등록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양꼬치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아까 오류들을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이 오류들을 저희가 아까 말했던 사용자 사전에 피드백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내일과 내일, 내일은 이제 내일의 다른 형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는 염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 보면은 이제 EF는 종결어미 태그예요. 그래서 종결어미 요는 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런 형태로 해서 등록을 하면은 이제 키위에서는 얘가 이제 염이 등장했을 때 이거 요의 다른 형태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숫자들은 이거의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넬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넬이라는 글자가 등장했을 때 이걸 네일로 볼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볼지를 기계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수치를 놓게 하면은 모든 넬을 다 얘가 네일로 해석을 하게 될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작은 음수를 이렇게 -3에서 5 정도를 넣게 되면은 얘가 네일이 등장할 때에서 넬이란 단어가 등장했을 때 네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냥 다른 환경에선 넬을 다른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등장했던 사람들 막 쭉 나열한 겁니다. 파파 존스, 피카 번쩍, 글램픽, 광란의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그냥 샘플만 뽑아서 이렇게 한 건데 전체 목록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여기 공개는 못 해드린 점 여기서 잘라서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는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정리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아예 신조어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사전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충을 해서 다시 이제 형태소 분석을 돌리면 결과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아까 뭐 어떤 이름아 내일 시간 되냐 이거 있었죠. 아까 내일이 여기선 내다의 리을 저기 뭐냐
관형형 어미가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내일이 이제 NNG 그냥 일반 명사로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면 새로운 또 오류가 생겼어요. 외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염이 그 보면은 요의 다른 형태라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이제 그래서 외우다의 어염으로 얘가 해석한 거예요. 외워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또 다른 오류가 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각보다 형태소 분석기가 아직은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또 외어염에 또 오류가 생겼으니까 이 경우에는 계속 고쳐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외염 자체를 그냥 통째로 아예 여기다 패턴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염은 외요라고 이렇게 그냥 분석하라고 패턴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다시 해서 똑같이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빈도 분석도 다시 한번 해보고 앵그레 분석도 해보고 또 다른 오류들을 발견해서 L도 추가하고 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저희의 분석 결과가 조금씩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만족할 수준이 됐으면 끊으면 됩니다. 이걸 마무리하면 일단 1차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그러니까 전 처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근데 안 되는 게 저희는 시간 다 소중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무한한 시간 쓴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그만큼 더 노고를 취하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시간을 그냥 효율적으로 최대한 적은 시간에 많은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사용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해보면서 약간 뭐라고 하죠? 일종의 적이죠.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좋은 팁을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석할 대상의 특성이나 목표에 따라서 기법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모든 기법을 당연히 소개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텍스트가 이제 그러니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비교할 때 자주 쓰이는 분석 기법들을 좀 두 가지를 크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이는 게 빈도 분석이 제일 많이 쓰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정보량 분석,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기법이 자주 쓰여서 이 두 가지를 갖고선 한번 분석을 해보았어요. 빈도 분석은 먼저 이제 말뭉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토큰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말뭉치 전반의 동향을 훑어보는데 제일 유리하겠고요. 근데 빈도 분석만 갖고선 말뭉치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하면은 이제 고빈도 어휘가 유사하거든요. 이게 지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주 쓰이는 고빈도 어휘는 늘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는 이제 영어에 자주 쓰이는 저기 고빈도 단어들을 통계를 낸 건데 보시면은 이게 언어가 텍스트 자체 종류가 달라진다고 해도 요 법칙이 바뀌진 않습니다. 항상 자주 등장하는 건 뻔하기 때문에 요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빈도 분석하는 의미가 없겠죠. 다 똑같이 고빈도 어휘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는 불용어 선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어를 잘 선정한 경우에는 빈도 분석 자체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10대에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20대에서는 이게 많이 쓰였다더라 이렇게 해서 딱 바로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빈도 분석은 불용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용어 선정 안 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용어 선정하지 않고선 명사랑 동사랑 그다음에 부사들 자주 등장한 걸 연령대별로 뽑아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장했죠. 거, 가, 안, 이름, 먹다, 뭔데, 근데, 오다, 너,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똑같이 거의 다 차이가 없어요. 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불용어 선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경우에 빈도 분석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럼 빈도 분석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걸 불용어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어 선정을 좀 어느 정도 약간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한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상위 토큰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언니, 친구 여기 그래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겹치는 게 꽤 있고요. 그래도 10대, 20대에서는 이제 언니나 뭐 이제 친구, 오빠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는 다 엄마가 제일 많이 등장하죠. 30대부터 이제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엄마 이렇게 엄마가 뭐뭐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 70대에서도 엄마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할머니가 돼서도 이제 스스로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딸들한테 아들한테 엄마라고 하는 그런 게 등장하는 것 같아서 보면 이제 10대, 20대와 30대 이상 되게 딱 기점으로 되게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크게 호칭에서의 차이가 있는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징적으로 자주 보이는 거는 여기 10대, 20대에서 안 보였는데 30대 이상으로 가면 이제 밥,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끼니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기도 밥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이 먹을 걸 자꾸 챙겨주시는 그런 대화를 많이 아마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남성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10대에선 누나를 많이 찾네요. 예, 10대들은 누나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엄마를 많이 찾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20대도 우웅은 여전히 등장하는데 20대는 자기 이거 보니까 이제 연애하는 남성들이 많이 뭔가를 텍스트를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전체 남성의 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AI 허브에서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신청받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열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데이터를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본이 편향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전체 그 언어 생활의 패턴을 보기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3, 40대도 자기가 많이 나오네요. 특이한 것 같아요. 50대부터 아빠라는 표현이 등장을 많이 하고요. 60대 이상은 남자의 경우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분석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 정도 특징을 일단 빈도 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빈도 분석보다 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법은 상호 정보량이라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상호 정보량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확률적인 사건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한 사건 A가 다른 사건 B를 잘 발생하게 하는지 혹은 덜 발생하게 하는지 아니면 둘 사이의 관계가 없는지를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의 발생, A 사건의 발생이 B 사건의 발생을 촉진하면 할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 값이 작아지고요.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딱 0일 경우엔 둘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그 n그램 추출할 때, 바이그램 추출할 때 앞에 토큰의 발생을 사건 A로 두고 뒤에 토큰의 발생을 사건 B라고 두어서 그 이제 전체 n그램 추출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경우를 그 경우 높은 경우를 이제 바이그램으로 추출하는데 사용했던 게 상호 정보량 요거고요. 근데 사건을 꼭 토큰의 발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를 그러면 사건 A를 나이 혹은 성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라는 그 나이가 10대인 경우를 사건 A라고 보고 그때 어떤 토큰이 등장하면 사건 B라고 보면은 10대일 때 자주 등장하는 토큰이 있을 거고 20대일 때 자주 등장하는 토큰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얘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빈도 분석에서는 이제 고빈도 어휘는 항상 일단 동일한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다 불용어를 저희가 일일이 선정을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대에서는 특히 잘 10대에서만 더 특히 잘 등장하고 20대에서만 특히 더 잘 등장하고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하게 똑같이 등장하는 경우는 얘가 알아서 버려버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용을 딱히 치밀하게 설정하지 않아도 결과가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결과 일단 보시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아예 결과가 형태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빈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호 정보량은 수치가 나오게 되겠고요. 네, 정규화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항상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거고요. 정규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딱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규화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가자 이것도 나중에 분석 결과 조금 더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가자가 NNP로 되어 있는데 가자가자 이콘, 사문, 사탐, 법정 뭐 이런 게 10대 여성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저 법정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궁금해 찾아봤더니 이게 과목 이름이었어요. 법과 정치라는 그 아마 학생들 그 공부하는 과목이 있대요. 사탐도 사회 뭐 탐구, 한지도 한국 지리 이런 걸 줄여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이름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외루, 옵티, 코스, 큐, 어케, 릭스, 트북이 뭔가 했는데 이게 그 약간 연예인 관련된 표현들이 되었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쪽에 아마 그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정말 특수한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게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연애 관련된 그런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30대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해서 도끼, 쭌모닝, 어쩌라규 약간 이런 걸 30대들이 많이 쓰나 봐요. 30대 여성들이. 맞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했고요. 40대부터는 굉장히 특이해. 갑자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아마 종교적인 저희가 그 AI 허브에 수집한 텍스트가 아마 40대 여성 중에서는 약간 독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부는 아마 여보를 그렇게 부른 것 같고 이제 성령, 식물원, 하나님, 복음 이런 식으로 약간 특이한 패턴들이 나오기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 이제 보면은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대 이런 게 나오고요. 60대에서 딸내미, 엄마 이런 식의 표현이 비슷하게도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0대, 5, 6, 70대는 비슷한 약간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남성은 좀 여성이랑 좀 다른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비슷하게 일단 과목들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누나라는 표현은 여기서 좀 되게 등장하네요. 10대 남성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누나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맹은 이건 아마 왜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것도 분석 결과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놓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고 보면은 최종 분석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전처리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전처리를 해서 돌아오는 게 원래는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20대는 굉장히 또 이상한 게 많이 나왔는데 저 뭔지 몰라 찾아보니까 이건 게임에 나오는 막 이런 캐릭터들 이름이더라고요. 막 아이템 이름이고. 그래서 이게 그럼 20대 여성들은 주로 연예인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20대 남성들은 게임이 좀 많이 나와서 확실히 성향 차이가 이런 데서도 보이는 것 같다. 30대는 이제 투자증권 얘기도 나오고요. 여부야문 뭐죠? 여부야문 되게 이런 거 30대 남성이 쓰나 봐요. 특이한 것 같긴 한데 40대는 그리고 남자도 40대는 뭔가 독실하신 분이 텍스트를 많이 제공을 했는지 여기서도 이렇게 아니면 40대들이 원래 교회를 많이 다니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휴양림이 제일 특이하긴 하네요. 아마 아까 여성 40대에서는 식물원이었고 남성 40대는 휴양림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50대는 이제 아마 아버지로서 역할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빠, 검도 이거 학원 얘기겠죠. 자식 검도 학원, 큰딸, 뭐 그리고 딸, 아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버 키웠다 할 때 없다 이러는 걸로 나온 거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67대는 아쉽지만 60대 이상으로는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이 좀 어려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공유해드린 링크에서 들어가서 따라해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데이터 받아서 파이썬 설치하고 이제 코드를 돌리면 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바꿔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 기법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이 입문하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 깃허브에 질문 남기고 이런 그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질문 남기고 하면 제가 계속 관리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쪽에다가 계속 하다가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건 남겨드리고 좀 피드백해드리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앞에서 나왔던 것들 여기 있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강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민철 선생님은 키위를 가지고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형태소 분석기의 쓰임 그리고 형태소 분석하면서 재미있는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저 역시도 특강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또 재미있는 사례들도 함께 접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같은 시간에 한양대학교 김태경 선생님을 모시고 일상대와 코퍼스의 구축 과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